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 조절을 위한 실전 트레이닝 전략 발표를 할 김준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저는 제 소개를 시작으로 제 강의를 한번 요약한 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페인 모듈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통증 경감, 운동 후 통각 과민, 통증 과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트레이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스포츠연합 1대 회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세종, 오창, 대구에 있는 스탠바이 짐에서 총괄 이사로 있으면서 관리랑 이제 실제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문운동사협회에서 이사로 있고, 그 다음 KPS에서도 이사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핵심부터 먼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에 나오는 제 SNS 주소로 연락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고 토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하거나 혹은 운동을 직접 한다면 운동을 통해 통증이 괜찮아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쵸?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가르치거나 혹은 직접 운동을 하며 더 아파진 적은 있나요? 운동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움직임은 이 페인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페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운동 전문가들이 어떤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페인 컨트롤이라는 말을 합니다. 통증 조절. 과연 이 통증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 통증에 대한 컨트롤은 저희 운동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인지가 되기 전에 이미 통증은 조절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을 덜 아프게 혹은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통증 조절을 봐야 하냐? 이 페인 컨트롤이 아닌 페인 모듈레이션의 관점으로 통증 조절을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이 운동이 페인 모듈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줘서 페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지 혹은 페인을 과민하게 반응하게 하는지 어떤 형식의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통증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죠. 다쳐야 통증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현장에서 이제 운동을 지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디스크가 문제가 있어야 아픈 거냐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 옛날에 데카르트라는 학자가 제안한 초창기 페인의 모델을 보게 되면 인지, 생각, 심리가 아니라 통각 수용기로 인해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어떤 감각 통로를 통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제 뇌에 전달되는 어떤 유해 자극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이 통증을 인지하는 하드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통증이라는 개념이 무조건적인 어떤 손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과 연구들이 나옵니다. 시간에 따라서 뭐 기포드의 메이처 오르가니즘 모델, MOM 모델이나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로매트릭스 등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 통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손상이 아니라 경험, 환경이나 인지하는 것이 섞여 있다고 IASP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간단하지만 그럼 우린 통증은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통증이 어떻게 신호 전달을 주고 우리는 인지하게 되고 또 그런 인지된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뭐 운동이나 움직임을 이용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해 자극을 느끼게 되면 어떤 노시셉터, 그러니까 치매 수용체는 디폴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자극이 전기적 신호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호는 시냅스 전말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활동 전이들이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보고 트랜스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러한 어떤 신호들, 자극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뇌로 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이 정보들이 바로 딱 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절이 됩니다. 정보의 가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억제되기도 하고 더 강화돼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정보들이 올라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생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
페인을 인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걸 페인 비헤이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런 모듈레이션에 대한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적절한 움직임을 적용을 해서 회원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통증 조절과 관련해서 나오는 관련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이 2차 세계대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비처라는 치료사가 2차 세계대전에서 군인들이 심각한 부상 속에서도 안 아파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다 하니 이 전쟁을 지속하는 상황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강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팔이 떨어지거나 혹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도 그때 느껴져야 되는 페인을 조절하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절 방법에 대해서 연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증은 이런 조절 경로를 통해 최종 중추에 도착을 합니다. 통증의 조절 경로는 수평적이기도 하고 상향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향식이기도 하고, 이 단일 경로로 조절되거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통증 경로 덕분에 이 뇌로 유해 자극들, 유해 정보들이 올라가기도 전에 억제돼서 이제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억제시키지 못하고 더 교란되거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의 조절 경로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종류가 다르게 되고, 이 인지되는 부위가 체성 감각 영역인지 혹은 대뇌 변연계 쪽인지에 따라서 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통증이냐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이 합쳐지냐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 올라온 정보들이 이런 페인 매트릭스, 뇌에서의 어떤 통증 시스템에 의해서 또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가공되면서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인지하게 됩니다. 왜 뇌로 올라오기 전에 정보가 사라지기도 할까요? 이 통증 정보가 활성화되면 이 자연적으로 뇌인성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뇌인성 아편 물질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통증을 억제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즉 자체적인 모듈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성 통증이 있다면 이런 통증 조절 경로에서 억제 작용이 잘 일어날까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조절 과정 속에서 이 저희의 특기인 운동과 움직임을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죠. 저희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할 때 운동 후에 통증이 감소됐어 혹은 운동 후 통증이 심해졌어, 이런 두 가지 현상 모두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용어가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가 이제 운동 후 통증 경감이라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두 번째 거는 운동 후의 통각과민, 운동 후에 통증이 과민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두 현상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현상이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가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지도하면 통증이 감소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잡지 못하면 통증이 과민해진다, 통각이 과민해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운동이 통증을 없앤다에 대한 연구는 사실 1980년대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EIA라는 용어로 존재했었는데요. 2002년도에 이제 한 학자에 의해서 이제 EIH라는 용어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운동 후 통증 감소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모든 것들이 상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어떤 추측만 있을 뿐이죠. 그럼 이 원리들을 하나씩 보면서 왜 EIH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설들이 하나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통 네 가지 가설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가설들이 상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처음에는 CPM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M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통증으로 통증을 잇는다. 통증은 통증을 억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980년대에 이제 리바라는 사람이 마우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DNIC라는 용어로 이제 처음 밝혀졌는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서 CPM이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증으로 통증을 잇는다, 통증으로 통증을 억제한다라는 개념이다 보니 이 통증, 그러니까 조금 더 센 자극으로 이전의 자극을 잇는 어떤 진통 효과를 생성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CPM 어떤 테스트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캡사이신 주사나 냉수 침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통증이 떨어졌냐, 못 느끼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동이잖아요. 운동을 하나의 통증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 다른 통증의 이제 하강, 억제 경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뇌인성 오피오이드들이 조금 더 잘 분비가 돼서 기존에 있던 통증을 떨어지게 하게끔 하는 거죠. 혹은 유해 자극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뇌인성 아편 물질 혹은 뇌인성 오피오이드로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게이트 컨트롤 티어리, 그러니까 관문 조절설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 다리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승모근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요 부분이 설명하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어떤 사지 움직임이 알파 베타 섬유 자체를 자극하면서 예전에 올라오던 뭐 C5나 알파 델타 섬유들을 억제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도 이제 CPM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PM은 어떤 뭐 적용 부위나 뭐 어떤 심체의 위치에 이런 게 관계없이 통증을 적용을 해서 진통 효과를 생성하는 모든 접근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의 개념으로 이 CPM을 봤을 때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지도하면 이 CPM에서 중요하게 보게 되는 이제 PH나 RVM에서 많은 어떤 내인성 아편 함량 자체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통증 조절이 조금 더 잘 원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운동을 지도할 때 통증의 민감도가 높거나 혹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CPM의 원리의 작동이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런 이제 원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운동하면 너는 감소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강하게 운동시킬 경우에 이제 통증의 경감이 아니라 통증이 과민되고 혹은 통각 과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템포럴 서미션, 시간적 가중인데요. 사실 스포츠과학과나 뭐 체대에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용어에 대해서 다 알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를 뿐이겠죠. 템포럴 서메이션이나 혹은 이제 공간적 가중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역치를 어떻게 넘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중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손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쓸 건데 이 손으로 막아 볼 겁니다. 근데 이 막던 손을 떼고 제가 이 손을 굳이 안 올리려고 해도 이 손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템포럴 서메이션, 그냥 시간적 가중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 가중은 근육 하나에서 혹은 뭐 섬유 하나에서 지속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하면서 역지점을 넘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간적 가중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모아져서 자극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통증과 관련돼서 이 개념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지도할 때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지도할 때 무릎이 아프거나 혹은 허리가 불편하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할 때 불편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쵸?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얘기로 두 가지 동작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하는 런지랑 스쿼트, 요 둘 중에 뭐가 더 시간적 가중에 가까울까요? 답은 제자리에서 어떤 하는 스쿼트가 더 시간적 가중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인 자극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런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면서 자세가 바뀌고 지지하는 근육의 뭐 힘쓰는 근육 이런 부분들 혹은 불규칙한 지지면에 따라서 또 뭐 지지하는 근육이나 힘을 쓰는 근육들이 바뀌면서 동시에 자세를 잡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공간적 가중이
가중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지될 때 불안감은 없으면 런지를 더 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들한테 스쿼트를 잘 시키면 좋겠지만 잘 안 됐을 때 이제 불편한 감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적 가중에 의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을 가르칠 때 스쿼트를 더 많이 시킬 거냐라고 봤을 때 옳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가중의 개념으로 봤을 때. 혹은 이거를 이제 이런 통증과 아니라 운동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따라서도 이런 시간적 가중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운동을 가르칠 때 이제 가끔 스트로크나 CP, 내성마비 환자분, 혹은 근긴장 이상증이 있으신 분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그분들이 이제 인지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는 시간, 어떤 같은 동작을 하는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돼요. 이유가 이제 시간적 가중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조금 더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왜 이 시간적 가중이 이런 우리가 하는 운동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통증이 과민해지거나 혹은 통증 잘 활용했을 때 통증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간적 가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쵸? 이 시간적 가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반복적인 유해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적인 유해 자극을 받게 되면 이런 통각 수용체는 굉장히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초에서 과민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이런 말초에 어떤 과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CNS 결국 따라서 와인드업 현상에 의해서 바뀌게 돼요. 통각 자체가 과민하게 들어오니까 CNS가 어떤 말초의 정보를 왜곡하고 증폭시키면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통증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고 와인드업 현상에 의해서 주변부까지 통증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아래 보이는 이런 뭐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혹은 리셉터들이 활성화하게 되면 위에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운동을 지도할 때 회원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할 때 당신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거나 혹은 회원에게 자세가 이상해서 그래요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운동을 지도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움직임이나 혹은 동작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때 우리의 회원은 예민해질 테고 그 예민함은 더더욱 커지면서 통증을 과민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가중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고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통증이 감소되는 원리들이 있지만 다행인 거는 이제 시간적 가중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주거나 좋고 편한 움직임이 나오는 어떤 운동들을 해주게 되면 기존에 이거를 막고 있던 돌을 치워지게 돼서 이제 몸이 예민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정상적인 운동 조절 능력이나 움직임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통증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럴 서메이션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운동을 통해서 통증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건데 정말 고집을 부리고 너의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가르치게 되면 계속 지속적 유해 자극이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의 민감함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이제 회원분들을 보게 되면 이 통증 자체의 인식의 증가를 가지고 있고 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현상은 그들을 움직이기를 무서워하게 되고 뭐 특정 동작도 하기 싫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거고 그 다음에 불안을 떨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의 파국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인 모듈레이션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 모듈레이션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운동을 지도할 때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있던 뭐 페인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최종 뇌에서 인지를 하는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정서 부분 혹은 심리적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정서적인 부분 혹은 심리적인 부분이 불안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뇌인성 오피오이드나 혹은 카나보이드들이 적절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억제시키지 못하면서 통증이 있을 때 더 아파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에서는 사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편도체와 해마 쪽으로 한번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체와 해마는 고통이나 공포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 학습 기억과 감정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요. 이 두 부위가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의 어떤 탑다운 형식, 그러니까 하향식 통증 억제 경로를 활성화시켜주는 PAG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인 탑다운 조절, 그러니까 하향식 조절이 잘 되기 힘들겠죠. 실질적으로 만성적인 LBP 환자들에게서는 PAG의 뇌혈류의 감소가 보이는데요. 이러할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CPM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도체 중에 이제 BLA라고 하는 기저외측 편도체와 중심 편도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이제 통증이 있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연결성이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뇌에서 굉장히 의사결정이나 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PFC,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1차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하고 운동을 적용을 시키고, 또 이런 부분이 불안하지 않게끔 운동을 가르쳐야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통증을 과민하게 만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이 사람이 불편한 거는 뭔지,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손이 가는지, 히스토리 티킹부터 이 사람이 뭐 행동하는 손의 모양 혹은 얼굴 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플랜을 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움직임의 재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절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C5가 계속 예민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과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중추감작으로 넘어가고, 그 기억이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거고, 그럼 계속해서 통증의 페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움직임을 재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교육할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유산소성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임의 재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위에 보이는 회원분은 이제 23살의 공익이고 17살 때 디스크 판정을 받고 약 5년 정도 디스크로 고통받다가 지금 저랑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영상 중에 저렸고 불편했던 다리가 어딘지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버텨내고 다시 고! 오른쪽입니다. 에헤이! 단단하지 않아요. 호! 굿! 굿! 마지막! 버텨내고 다시 고! 자, 왼발입니다. 에헤이! 단단하지 않아요. 호! 골반 안 돌아가게. 굿! 골반 안 돌아가게. 골반이 지금 열리는데 마지막. 골반 닫으세요. 골반 닫아요. 오케이, 굿! 고! 굿! 3개, 빡! 좋아요.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빡! 하나 더. 오케이, 잘했어요. 반대. 자, 다 보셨나요? 정답은 오른쪽 다리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다고 바로 아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운동을 시켰을까요? 이 운동은 기본적인 운동에서 조금 더 진화된 운동인데요. 흔히 디스크로 못 걷고 저림이 심하면 코어를 쉽게 생각하고 코어 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골반 안 돌아가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은 회의적인데요. 골반 안 돌아가게. 골반이 지금 열리는데 골반 닫으세요. 얻고 싶으면 골반 닫아요. 지금이 예민한 오케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굿. 물이 3개. 흐르는 빡. 시냇물에 좋아요. 물이 어느 막혀 정도 있어서 내려갔을 안 때 되는데, 이걸 두고 빡. 다른 길을 하나 내려고 더. 하죠. 즉 오케이, 정말 잘했어요. 중요한 반대. 움직임이 재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면
코어를 훈련한 듯 다시 몸은 지속적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계속 어떤 시간적 가중이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예민해질 테니까 반복적인 불편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통증에 대한 어떤 공포나 회피 반응이 늘어나게 되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가중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일상 속에서 일어나주면 어떤 좋은 움직임을 재교육하고 그 자체를 이용해 운동을 구성한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돌아가도 그냥 올라가죠. 이거 자체가 요 선이 그대로 올라오고, 자 반대 다시 볼게요. 다시 쭉 이게 밖에서 도는 거 혹시 느껴지세요? 요거 요 느낌이 안 되게 안으로 잡고 요게 맞는 거. 확실히 여기는 안 돌아가도 그냥 올라가죠. 요 영상 역시 이거 자체가 이제 움직임의 요 재교육이고요. 선이 그대로 올라오고. 자 반대 다시 볼게요. 흔히 이제 뭐 다시 발을 쭉. 수술하거나 혹은 이게 코어를 밖에서 수술을 도는 거 잘못 혹시 쓰거나 느껴지세요? 이런 사람들 요거? 같은 요 경우에는 느낌이 안 되게 플랜트 플렉션을 안으로 하게 되면 잡고. 티비아를 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무릎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밀어주는 힘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 포어풋에서 움직임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런 동작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을 재교육해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서의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IH, 요게 잘 일어나도록 혹은 EIH가 잘 안 일어나도록 신경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적절한 근력 운동, 적절한 유산소성 운동이거든요. 사실 이 적절한이라는 말이 참 아쉬운데 아직까지 운동 후 통증 경감의 현상을 좋게 나올 수 있게 하게끔 이제 최적의 운동 강도, 운동량, 운동 형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도하는 운동이 누군가에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혹은 이런 조절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운동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런 CPM 원리 중 관문 조절설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적절한 유산소성 운동을 해가지고 베타 엔도르핀이나 이런 세로토닌의 분비를 높여서 기능을 좋게 만들고 함량을 높게 만들어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도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마우스 모델에서 러닝이나 이렇게 수영 이후에 어떤 신경 종양 인자 등의 수치가 감소되는 연구들을 보면 이런 면역 기능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한 유산소성 운동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을 워낙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하게 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사람은 완전히 필요하게 운동해야지, 운동 많이 하세요, 뭐 스쿼트 100번 하세요, 20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다가는 PAG 아까 우리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사진에서 PAG나 RVM에서 NMDA 리셉터, 요것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리셉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중추 감작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통증 경로들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실제 만성 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PAG와 RVM 이런 하강 억제로 작용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하향성 조절 경로들이 정보를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적당히 운동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 발표가 길었는데 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 조절, 그러니까 페인 컨트롤이 아니라 페인 모듈레이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 페인 모듈레이션은 한 경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분명히 있는 현상이다, 운동 통증 경감은. 다만 이게 정확히 알려진 운동량이나 운동 강도가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가 잘 운동을 가르치자입니다. 세 번째는 과민이나 경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원리, 가설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요걸 활용하면서 운동을 지도하면 아마 조금 답에 가까운 그런 운동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 통증은 신경생리학적 적응을 일으켜서 지각이나 뭐 운동 조절을 변형시키니까 우리가 빨리 해결하자입니다. 실제 이 통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 교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직경이 큰 섬유들을 자극을 해서 이제 C5나 이런 작은 직경으로 올라가는 통증 경로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큰 직경에서 통증 경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질통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변해지는 어떤 가소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터맵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운동 조절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 참고문헌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읽는 거 말고도 저는 굉장히 운동과 통증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내용,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 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승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